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좀 구상하다가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중요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래서 서양밀사를 우선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밀사가 배점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야 뭐, 그러니까 차차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방구석 강의로, 연구실 강의, 연구실 수업? 아직 제목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좀 튼나름대로 하고, 근데 대신에 이제 좀 글씨는 안 이쁘지만 튼나름대로 지금 수업이 끝나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생각한 건데, 좀 어느 정도 공부의 관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점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서양 미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글씨가 엉망진창. 요게 원래 패도 잘 안 써집니다. 예, 변명 같지만은. 자, 서양 미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서양 미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시험 기출을 기준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이제 기출을 기준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을 본다면은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우선 고대에서 나옵니다. 고대에서. 고대에서는 이제 회화나 조각이나 뭐가 됐든 고대는 뭐가 기준이냐면 이제는 인체의 비례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카논, 그러니까 이제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법칙으로. 제가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이렇게 글씨 쓰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좀 바로바로 피드백이 좀 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기반으로 했을 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고대를 기반으로 해서 중세가 있는데, 중세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중세는 아무래도 이제 건축이 있을 것이다. 근데 건축에는 뭐 그렇게 우리가 해당 사항이 많지는 않아요. 이번에 나오긴 했으나 그러면서 이제 고대로 의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영향이 이제 르네상스다. 이제 르네상스가 있는데 르네상스는 그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별표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고전의 부활이라고 보는 거죠. 고전의 부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전주의냐 뭐냐 이제 요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제 고전주의 불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고대의 법칙에 의해서 부활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에서는 독립적인 것보다는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 이제 바로크가 있다는 거죠. 바로크. 바로크보다 먼저 베네치아가 있을 겁니다. 베네치아는 이제 르네상스 이제 16세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도 얘도 16세기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북유럽이 있습니다. 이제 북유럽. 북유럽 이제 르네상스인데, 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얘네들이 이제 뭐, 서유럽에 해당되는 거지만, 이제 북유럽이라고 이제 미사에서 계속, 기존에 있던 이탈리아 르네상스랑 다른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북유럽으로 치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위치적으로는 서유럽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래서 베네치아와 이제 북유럽의 요소들이 약간 각기 다른 부분들. 그래서 고전의 부활과의 그런 어떤 방식. 그래서 르네상스는 사실은 아카데미의 근원이에요. 음, 아직 학교는 세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요렇게 베네치아랑 비교가 될 수 있고, 또는 이제는 북유럽과 여기 있는데, 이제 북유럽과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아까 말했던 바로크가 있겠죠. 17세기에. 이제 바로크가 있는데 루이 14세가 이제 학교를 왕립 아카데미를 짓잖아요. 그래서 바로크 같은 경우는 특히 얘랑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비교문으로 나옵니다. 예, 고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로크,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가 이제 거기서 거의 끝나고 르네상스랑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얘네들로 끝나요. 크게 그리고 다른 거랑 비교된다 한들. 자, 그럼 바로크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이제는 권력을 왕권을 강화하고 화려한 어떤 정치색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술을 이용했다라는 건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아카데미의 형식이 만들어진 게 바로 그란 말이야. 목적이 그렇다 쳐도. 그래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프랑스가 이때부터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거야. 그 이후로 유럽 미술이 전부 프랑스입니다. 예. 자, 바로크인데 이제 바로크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아카데미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카데미가 이제 교육론에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자, 고대에서는 법칙이고 그래서 고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아카데미가 이제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 그 아카데미를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18세기에 다시 말하면 18세기에 이제 로코코가 나오죠. 그러니까 로코코. 로코코가 등장하면서 이제 아카데미가 계속 공존할까요? 예, 공존합니다. 그래서 로코코에서는
바로크랑 비교될 게 딱히 없습니다. 예, 아실런지 모르겠죠. 로코코는 되게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귀족 중심이라면 귀족 중심. 귀족 중심인데, 바로크에서는 루이 14세, 예, 잠시만요. 막 알려지네. 예, 루이 14세가 시켰고, 얘는 이 루이 15세와 16세. 예. 근데 이제 귀족 중심인데 이 귀족 중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카데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카데미가 변한 거거든요. 이제 수업 들으신 분은 알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몽주의가 등장합니다. 계몽주의가 등장하는데 이 계몽주의가 이제는 루이 14세부터 15, 16세에 단두대에 올라가죠. 그래서 계몽주의로 인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스큐 감옥을 이제 탈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반로코코 형식이 나타나요. 이 반로코코 형식이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호가스, 영국의 호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샤르댕이 있죠. 샤르댕이 있는데 이제 정무라의 시작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샤르댕이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8세기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중요도를 한번 찝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찝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되고, 이제는 여기 이제 고대 법칙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보고, 약간 짜투리 시간이긴 하지만은 이게 흐름 잡는 거나 이런 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중요한지 고대에서 뭐가 중요한지 요걸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에서는 우리가 아까 이제 고대에서 한번 밝혀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고대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 자체적으로는 뭐 딱히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비교하면 이집트랑 비교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르네상스 얘기할 때 그리스의 근원에 기반을 두고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고전의 부활이 이 그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요번에도 나왔어요. 자, 이집트는 뭐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목적이 뭘까? 내세입니다. 내세. 음. 내세고 얘네들은 현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 목적이 다르니까. 근데 이 내세를 기반으로, 현세를 기반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조각이 등장합니다. 물론 부조나 이제 회화가 등장합니다. 얘네들도 이제 조각이 중심이기도 합니다만, 뭐 발굴된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다 없으니까 조각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현세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게 공통적으로 뭘 영향을 주냐면, 비례가 가는 거야, 비례.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세 사상과 왕의 어떤 그 신격과에 관련된 어떤 내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살아있는 죽은 사람의 그 과거의 행적을 그려놓거나 왕을 여기저기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드 형식으로 해서 비례를 정했는데 얘네들은 목적이 현세에 와서는 그리스에 와서는 조각이 이상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비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각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현세 그리스를 우리가 본다면 이 조각과 이런 조각에 대한 어떤 영향관계에서의 나타나는 어떤 특성이 살짝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별표까지는 치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리스는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조각을 다시 한번 적을 수가 있는데 조각이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조각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아르카이키가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클래식키가 있단 말이야. 자, 세 번째로는 헬레니즘이 있어요. 글씨가 조금 그래도 뭐 이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이게 조각에서. 그러면은 얘네들은 아르카이키와 클래식키는 이제 엄격 양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인체를 탐구하는 과정이에요. 인체를 탐구하는 과정이라서, 얘네들은 굉장히 그 법칙이나 이런 걸 중시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아르카이키는 아직까지는 이집트 성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성향에서는 부동성이라고 하죠. 부동성과 이제 대칭성이 좀 남아있고, 클래식기가 문제인데, 이제 클래식기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데, 클래식기를 고전 전기, 그 다음에 고전 후기로 나누는데, 고전의 후기. 얘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누구야, 빈켈만. 빈켈만이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전기는 우리가 이제 숭고 양식이라고 하고, 그 여기서는 우미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구 양식과 우미 양식으로 나누는데 왜 이게 어떤 기준이냐? 얘네들이 이제 7등신으로 해가지고 구분하는데 얘는 8등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약간 이제 좀, 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8등신 많이 하지만 원래 7등신이 원조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우미를 위해서 약간 과장되게 표현했다 해서 이때 당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빈켈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서 요거를 이제 별표를 하나 칠게요. 이렇게. 그래서 빈켈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요게 그냥 연결돼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특징들. 그리고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동방양식이죠. 이게 동방 양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정이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클래식과 아르카이는 감정이 배제됩니다. 물론 클래식, 아르카이 미소가 있긴 하지만 이게 생명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미소가 있었고 클래식계에서는 8등식, 7등식 하면서 이제 대응균형이 나타난다는 거죠. 대응균형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역시나 움직임에 대한 생명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다. 그리고 여기서는 감정을 치우쳐서 감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넘어서서 뭐 옷자락이라든가 바람에 날리는 상황 묘사, 무대 장치, 극적인 감정 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클래식기, 특히 여기서도 구분한다면 에, 자, 클래식기와 헬레니즘기 요 두 개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조각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아유 이게 왜 삐뚤빼뚤해지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에서 건축이 있잖아요. 건축 이제 건축에서는 비례적인 건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상인방 구조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인방 구조 이 상인방 구조인데 이게 왜 뭐랑 비교가 되냐면 로마랑 비교가 됩니다. 로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아치로 만들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아치는 공간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방 구조만 있어도 되는데 얘는 공간을 확장시킨 거예요. 상인방 구조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있고 위에 이렇게 상판을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박공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상인방 구조를 하다가 요거는 밖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전이니까 이제 신이 안에 있고 밖에서 지중해 연안이라 뭐 계절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아치 구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는 그런 로마 공용 아치 요걸 가지고 이제는 주로 얘기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은 우리가 그리스 양식에서는 이제 그런 12식 기둥, 기둥인데 이 기둥 양식의 종류와 그 특징을 좀 아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비례적인 요소가 나와요. 상인방 구조의 특징으로 비례가 나오는데, 요때 비례가 나오고, 그래서 이 비례적인 요소가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비례가, 이 뭐더라, 이제 1.618 대 1이잖아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1.61 대 비례가 이제 조각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요게 이제 비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12식 기둥도 역시 그 상인방 구조를 인해서 그 형식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건축은 뭐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뭐가 있냐? 회화가 있다. 근데 회화가 사실은 뭐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회화가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를 본다? 도자기를 본다. 도자기가 이제는 나오는데, 이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표 하나 치고,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종류가 뭐냐? 이제 기하학 양식이 있어요. 기하학적 양식이 있고, 또 뭐냐? 흑회식이 있죠. 그러니까 동방 양식이 있고, 이 동방양식 시험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흑회식, 그 다음에 적회식이 있죠. 어,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는 얘네들은 나왔으니까 이게 흑회식과 적회식이 문제인데 흑회식과 적회식에 대한 방법을 아셔야 돼요. 방법, 제작 방법. 방법은 꼭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흑회식과 적회식이 새롭게 등장한 게 단축법이에요. 단축법인데 이게 이제 흑회식에서는 조금 나타나긴 하지만 중심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회식에서 단축법이 일어난 것은 이제 붓을 가지고 사용했다.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음, 하나 더 추가하면은, 도자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 도자기 용도까지 아셔야 돼요. 용도까지. 이름과 용도, 요거 중요. 별표는 안 칠게요. 여기 쳤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만 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로마 잠깐만요. 로마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하는데 이제 제목을 지었어요. 이제 짜투리 핵심 포인트.
다른 거 뭐 있을까? 제가 이걸 시리즈로 조금씩 조금씩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어, 조금씩 조금씩 중요한 거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 올렸는데 또 뭐 조회수 안 나오고 좋아요, 요즘에 좋아요가 되게 각박하고 그 뭐랄까, 좋아요에 집착한다 뭐 그러는데 좋아요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물론 좀 냉정하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수업 끝나고 지금 얼굴이 여기만 오면은 얼굴이 칙칙해지고 그래서 집에서 영상 찍을 때는 그래도 약간 뽀샤시한데 여기만 오면 그러네요. 갖고 많이 피곤하기도 한데 그래도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정리된 것을 조금씩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수강생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가 좀 비교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로마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조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각은 워낙에 그 그리스 양식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자, 그리스 양식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얘네들이 따라오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례입니다. 예, 그래서 비례가 있는데 그 작품에서 보시면은 비례를 못 맞추기 때문에 얘네들 원만 던지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따라 만들어도 이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옆에 고인목을 대가지고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비례를 좀 못 맞춰요. 근데 이제 조각이 사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조각이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초상 조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얘네들이 조상 숭배의 그 풍습이 있단 말이야. 이 풍습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뭐가 있냐면 데드 마스크가 있어요. 예, 다 아는 거죠. 데드 마스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 묘사가 뛰어나집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묘사라는 것은 뭐랑 비교되냐면 그 이상적 사실주의, 이상화. 이상화랑은 좀 비교가 되는. 근데 이제 초상 조각은 이 사실적 묘사가 중심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상 조각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기마 조각이 있습니다. 기마 조각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황제를 이상화시키는 걸로 사용을 해요. 황제를 이상화. 그 이상화 시키는 건 왜 그러냐? 이 황제는 항상 거기서 국민을 다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정쟁의 승리를 황제로 인해서 됐다. 그래서 약간 신격화도 우리가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념비 조각이에요. 이 기념비의 그 최초를 보여준다. 기념비적 특성. 이 기념비 특성은 사실은 여기서 보면 이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화. 그러니까 이상화를 왜 얘기하냐면 여기는 사실적 묘사인데 여기는 이상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류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부조가 있습니다. 부조. 이 부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전복 전쟁을 주로 얘기를 해요. 전복 전쟁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서사적인 내용을 하게 되죠. 서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저부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부조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의 특성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런 조각들이 얘네들이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인 어떤 이상화나 이런 것들이 주류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특히 기마 조각부터 해가지고 이제 황제를 위한 기마 조각이 아니더라도 황제를 위한 조각은 이상화시키는 걸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 건축을 응용을 하긴 하지만은 얘네들은 사실은 건축은 독자적인 양식입니다. 독자적인 양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바실리카의 기원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 바실리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바실리카 양식은 장방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세로 가면 로마네스크가 이제 장방형에서 약간 십자형을 크로스로 바뀌죠. 그런데 이 독자적 양식의 특성은 첫 번째로 이제 얘는 숫자를 매겨야 되는데 이제 우선 아치가 등장. 그러니까 상인방 구조에서 아까 이제 상인방 구조 그리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치 왜 이유가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한 방식이란 말이야.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원통형 공룡이 만들어져요. 세 번째로는 교차 공룡. 네 번째로는 돔이 만들어집니다. 돔. 그래서 궁룡, 아치가 이게 둘러지면서 돔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이유가 뭘까? 얘네들이 중요한 거야. 이게 이유가 뭡니까? 대형 공공 장소의 공간을 넓은 공간을 있는 대형 공공 장소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대형 공공 장소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여기다 쓸 수가 없네. 여기다 좀 써야겠다. 자, 그러면은 건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마지막으로 회화가 있죠. 회화가 있는데 회화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8세기 말에 그 19세기, 18세기 말에 이제 폼페이 벽화가 발굴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는 폼페이 벽화, 이게 엄청났어요. 폼페이 벽화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는 그러면서 신고전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회화에서는 얘네들이 이제는 뭐냐, 일양식이 있죠. 1양식, 2양식, 3양식, 4양식. 얘네들은 뭐 한 번도 안 나왔고,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1양식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뭘 생각을 했어요? 스투코. 그러니까 이제 대리석 느낌의 벽을 만들기 위해서 스투코다. 이제 두 번째 양식은 뭐예요? 이 건축적 스타일이라고 했었죠. 이것은 이제 창문 형식을 만들어요. 창문 너머에 무엇인가 이제 풍경이 나오게 만들고, 세 번째는 액자 형식이 만들죠. 액자 그림 형식의 그림, 그러니까 그림 형식. 얘는, 실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제 실제 공간처럼 환영 공간을 만들겠지만은 얘는 신화 내용, 액자 그림이니까. 얘는 이제는 뭐야? 이제 종합형이에요, 종합. 이게 그러니까 얘는 2, 3양식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건축적 양식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게 로마네스크에서 이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제 로마네스크 기준을 보면 되고, 사실 로마에서는 조각이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각 위주로 보시면 이 흐름에서는 여기가 핵심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그대로 어디로 가면 이제 중세로 가게 돼가지고 중세의 그 로마네스크로 가요. 자, 로마네스크가 이제 완성된 양식은 아니지만 로마네스크 중심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10세기에서 12세기고, 그 다음에 14세기까지 여기 16세기, 14세기까지 가게 되면 요때 이제 13세기, 이게 13세기 걸쳐 있죠? 여기가 이제 고딕이잖아요. 고딕인데 로마네스크에서 이어지는 프랑스 중심, 프랑스 중심의 유럽 중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14세기까지 건축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특징이 결국은 이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은 충분해요. 예, 충분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형식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그 뒤로 뭐가 있느냐? 중세가 있잖아. 이제 중세적인 요소에서 뭐가 나올 건지, 또 르네상스에서 뭐가 나올 것인지. 우리가 전체적인 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서 또 핵심적인 걸 이런 식으로 또 길게 하면 안 보잖아. 그죠? 예. 저도 이제 길게 하면은 말이 많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글씨가 좀 이뻤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일부러 패드도 사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예,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글씨가 더 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제가 시간 나면은 또 서양미술 관련해 중요한 거.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것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개념이 잡힐 수 있는, 그리고 공부할 때, 여기는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이런 방향성만 제시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할 거.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